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교훈과 시사점 그리고 우리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9차례에 걸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한반도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말씀드릴 주제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그 냉전 체제 해체하고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5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남북한 간의 어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제 이룩을 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어떻게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차단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만약 비핵화가 될 경우에 이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한반도 이제 크로스 레코니션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5대 핵심 과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행 순서가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4개의 그 과제로도 이행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핵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해서 입체적으로, 여태까지 이 문제들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글로벌 성격을 띠기 때문에 NPT 체제가 뭔가, 그리고 핵실험 전반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진전되어 왔는지, 또 어떤 액터들이 여기서 지금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데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동시에 최근에 그 몇 달 전에 그 벌어졌던 산업부의 그 대북 원전 지원 그 의혹 문서, 이거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했던 대북 경수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제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이제 플루토늄 추출을, 탄을 개발해왔고, 그 다음에 HU탄, 증폭 핵분열탄, 그리고 수소폭탄, 여기까지 전부 해서, 그리고 각종 그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갖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핵무장 했는데 이걸 왜 못 막았는가, 우리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 총체적인 그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 비핵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또 어떤 조건이 돼야 비핵화가 되는지, 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는 용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차례 걸쳐서 북한이 완전히 핵무장을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옵션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지금 현재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장함으로써 이런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전략이 이제 균형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 전으로 해서 핵실험 전, 핵실험 후 해서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딴판으로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이거는 절대로 지금 단기간으로는 못 끈다. 그래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만약 제2의 등소평이나 고바초프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핵 포기 전략을 취할 경우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과거 옛날에 58년부터 91년까지 우리 남한 내 미국의 그 전술핵이 있었는데, 요 실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전부 12월 달에 철수했는데, 미국 그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에서 빠졌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핵 지원을 해왔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 하편에서는 이제 전술핵 철수 이후에 미국 정부가 과연 한반도 관련해서 어떤 핵 정책을 수립해 왔는지, 예,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그리고, 이 정부의 그 한반도 핵정책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13년, 특히 2014년 그 오바마 정부 때, 피스칼리아 국방 보충 법안, 여기에서 이제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하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 대해서 울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술핵 그 재반의 당위성, 한반도에 이것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건지, 그리고 어떤 가용한 미국의 전술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도 재반임을 반대하는 진영들이 있는데, 자, 이들의 그 논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 그리고 과연, 이게 재반임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자위적 핵무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편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이제 나토의 경우에, 미국의 전술핵이 지금 나토 5개국에 지금 배비가 되어 있는데, 나토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전술핵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른바 나토 누클리어 쉐링 핵 공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북한 핵 문제를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번 영상과는 달리 전부 센텐스 줄 바로 밑에다 전부 다 영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자, 이와 같은 저희 견해를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뿐만 아니고, 자, 해외에서 혹시 이제 한반도 문제에 아니면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정책 이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제 견해를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전부 영어로 기재를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영어로 제가 특강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제는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무장 국가다. 이제 디팩토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차례에 걸쳐서 2006년부터 17년까지, 자, 6차례에 걸쳐서 수소폭탄 실험까지 전부 마쳤다. 이제 북한.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핵무장 국가다. NPT 체제에서 보면은,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 보유국 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핵무기를 그럼 과연 몇 기 정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핵무기 이 보유, 이건 전부 국가별로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략 작년 8월 달까지 통계에 따르면은 20기에서 60기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6 내지 7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시프리 영감에서도, 북한은 30 내지 4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물질은 지금 현재 작년 1월 달에 통계에 따르면은, 자,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20에서 40kg.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플루토늄은 한 3kg에서 5kg 사이에,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자, 20에서 40kg 정도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HU, Highly Enriched Uranium 해서 고농축 우라늄, 이거는 이제 250에서 500kg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번 영상에서 북한이 이제, 원심 분리기를 약 한 12,000개 가지고 있고, 대략 한 원심 분리기 2,000개일 경우에
우리가 한 40kg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12,000기 같은 거는 대략 한 6, 4, 24, 한 240kg. 그러니까 연 240kg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15kg에서 이제 30kg 사이에 면 이제 한 발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특히 그 H유탄, 그러니까 모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60%는 H유탄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H유탄은, 자, 이 엄청난 그 2600만 톤의 그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이제 사실 핵무장 국가로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형태로 핵 능력 이거를 고도화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형화하고 이제 핵 미사일 핵 탄도에다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거 좀 작게 만들고 또 weight reduction 경량화해야 되고 또 다정화 이거는 H유탄 그다음에 플루토늄탄 수소폭탄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수단도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벌써 IRBM, ICBM,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IRBM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에서 화성 12, 그 다음에 14, 15 ICBM 이런 것들도 전부 2017년도에 다 고각 발사해가지고 개발을 했다. 특히 또 고체 연료도 개발함으로써 이제 계속 스테이셔너리 고정식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로드 모바일해서 이동식으로 전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트나 노동 미사일에 탑재해서 대남 공격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이제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핵경제 병지 노선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나 여태까지 생션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지만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대북 압력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에 벌써 한계에 벌써 부닥쳤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쓰러져가는 정권을 지금 현재 이걸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북한 주민 내부 통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안보 위협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북한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두 번째 태세는 우리 한국 포함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하고의 핵게임을 계속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해왔는데 완전히 국제사회가 완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지난 30년 동안에 때에 따라서 기만, deceit, 발뺌, excuse, 모호, ambiguity, 그 다음에 협박, threat, brinkmanship strategy, 이와 같은 그 벼랑 끝 전술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사해가면서 전부 이제 핵무장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국제사회하고 맺었던 여러 가지 핵합의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백지장이 되어버렸다. 사문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 다음에 94년도 미국 제네바 핵합의 이런 것들 전부 다 깨진 거고, 그 다음에 6자 회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던 거기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핵합의가 있었는데, 2000년대 9.19 핵합의, 이때는 북한은 완전히 우리가 핵개발 포기하겠다. 그래 놓고선 그 다음에 2000년 10월 9일 날 이제 1차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핵실험을 해놓고 또 천연도스럽게 그 이듬해 2007년도에는 또 2.13 합의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핵개발 포기가 아니고 모든 핵시설 이런 거 동결하고 봉인하겠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두 개 합의도 전부 폐기가 됐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지난 30년 동안 북한 핵 개발하는데 그 시간만 계속 허용해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 대북 지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제 미국, 일본, EU 비록 성과는 없지만 그러나 대북 핵무기 폐기 압력, 그 다음에 각종 유지하고는 지금까지 생션 이거는 지속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태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대단히 무기력해서 북한 핵 개발에 여태까지 방조를 했다. 이 테마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총체적 부실해가지고 이제 제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DJ나 노무현 정권의 친북 정책, 그 다음에 핵 개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묵인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상세히 1시간이 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무현 같은 경우는 핵실험을 했는데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생션 얘기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 발끈 화도 내고, 그럼 DJ 같은 경우는 또 뭐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그다음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한테 뭘 좀 집어다 주면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거다, 이따 얘기를 전부 하고 완전히 북한 핵 문제의 그 본질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등장 이후에는 마찬가지 이제 똑같은 대북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자나깨나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옹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그 생션 이거는 반드시 그 줄여나가야 되든지 완전히 그 해제 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북한으로부터 상황 그런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따위 얘기를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도 또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태까지 이제 북한 핵무장 관련해서 진전이 하나도 없고 북한은 오히려 핵무장 고도만 지금 지속하고 있다. 핵무기 분야, 딜리버리 시스템 분야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북한 핵무장 관련해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MB 이후에 그 우파 정권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북한 핵 개발 포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의 비핵 개방 3천, 핵무기 좀 포기하고 개방하면 우리가 너희 주민을 3,000불까지 약속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그 얘기를 했고, 일괄 타결, 너희들 전부 옷 벗고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사에서 모든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겠다, 이제 그랜드 바긴 이런 그 정책을 펴는데 전부 다 이게 통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동참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은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갑을 나타내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고조가 되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 핵무장이 이제 이 한반도 전략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무장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이제 근본적으로 그 변화시켰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 북한은 완전히 우리 한국을 한국에 비해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방은 갖고 있지 않은데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사력을 이제 완전히 대칭 관계를 완전히 이제 파괴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핵을 가지고 있고 화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에 어떤 비대칭 전력이 이제 구축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남북한 군사적 균형 완전히 와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무기 분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 비싼 무기를 가지고 질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핵무기 앞에는 전부 허당이다, 그런 얘기. 우리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우리의 방어체제 이것도 이제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 그런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무장한 북한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국지 도발을 한 다음에 수시로 이제 그 핵카드를 보여줄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에 3월 달에 그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완전히 그 무력 도발을 한 건데 북한이.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2009년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하고, 그러고 나서 핵카드를 보여주면서 과감하게 이제 그 재래식으로 한번 때려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움찔했을 경우에 이제 핵카드를 뭐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죠. 그와 같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연평도 포격 이후에 12월 달에 그 당시 2010년 12월 달에 이제 누가 들어섰습니까? 국방장관으로. 자, 그건 이제 김관진 그 장군이 그 국방장관으로 들어서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방 지휘관들한테 자, 너희들 두드러 맞으면 일단 무조건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직접 그 대응하라.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전방 지휘관들의 과감하게 어떤 이런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관진 장군을, 북한에서는 북한이 그러니까 가장 그 무서워하는 장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카드를 보여주면서 도발을 했으면은 완전히 쭉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를 쓰고 이제 달려들면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대한민국 군인상을 보면서 북한이 이제 움찔해진 거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북한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의 그 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에는 앞으로 이제 그 전쟁 위기가 365일 동안 계속 매일 데일리 라이프가 될 거다. everyday life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남 국지도발 긴장도 지속적으로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북핵 위협은 어떤 패턴으로 지속이 될 건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자, 국제사회는 절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 지도부에서는 완전히 치명타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김정은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액을 복골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 17년 요 이틀 2년 동안 내려진 UN 샌션 5개. 그러니까 여기 따르면은 지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따르면 이제 보면은 전부 이제 광문 수출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예컨대 해외에서 노동자 일 못하게 하고, 또 모든 금융 거래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고, 이와 같은 생션에 이제 완전히 질겁을 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의 생션. 이거는 그러니까 지네들이 먼저 프로보케이션을 해서 국제사회와 이와 같은 생션을 가했는데, 이와 같은 생션이 가해지다 보니까 북한은 이 생션 자체를 이제 또 국제사회가 자기한테 프로보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act of war, 이 전쟁행위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핵무기 사용 위협을 또 하게 되고, 미사일도 수시로 이제 쏠 거고, 예컨대 그러면서 대남 국지도발 가능성도 계속 고족되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면서 악순환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계속 지속되고 긴장이 고조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태제하에 우리가 모든 정책들을 개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차 얘기했지만은, 자, 미국이 최초 45년 7월 16일 날 핵실험한 이후에 핵실험한 디자인 핵폭발 장치에다가, 자, 이제 밤쉘링 껍데기를 입혀서 3주 뒤에 나카사키에 패트맨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앞으로 이제 소형화를 계속 성공을 만약 했을 경우에 사거리 300km 스캇 B 미사일, 이거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직접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는 자, 6.25 이래 최대 위기 국민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핵무기 위협, 이거는, 자, 군사적인 그런 위협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 대무역, 여기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이제 군사 위기가 고조됐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체험한 거, 해외 바이어들이 전부 다 돌아서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가 신인도 여기 완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이런 불안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이뿐만 아니고 또 동아시아에서 신냉전 그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과 지금 미국과 계속 북한 보고 야 너희들 완전 비핵화하라 이렇게 압력을 하는데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 도대체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면서 또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또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갈등을 빚게 되고 또 이견을 보이게 되고 이러면서 새롭게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신냉전이 이제 초래가 되고 예컨대 이와 같은 그 중심에 북한의 핵무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프로보크하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이고 북한의 핵무장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북한 핵무장은 또 뭐 그 핵무장 그 도미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현재 제가 전술핵 도입이 이제 만약 안 돼서 억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치솟는 자위적 핵무장 어떤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다음에 만약 이럴 경우에 이제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 동아시아 동북아 일대가 완전히 핵무장 도민에 빠짐으로써 이제 북한 핵 문제 이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NPT 제2약화를 초래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NPT 차원에서 자 4개 그 non-nuclear weapon state 핵비 보유국 4나라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이 이제 북한이 계속 핵 무장을 이거를 계속 지속할 경우에 쟤들도 하는데 왜 나는 하면서 이란 예컨대 중동에서 여러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까지 전부 해가지고 2025년 이후에 30년까지 대략 한 20여 개국의 나라들이 전부 비핵 보유국 차원에서 전부 핵무기를 이제 개발할 거다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 핵광선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그 핵무장은 대단히 중요한 그 팩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5번째 태제는 핵실험 전후로 북한 핵무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핵실험 전에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예컨대, 자, 어떻게 북한이 지금 현재 핵 개발을 하는가, 자, 이게 핵물질을, 핵물질을 만드는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핵무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저지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자, 핵실험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북한 핵 문제가, 자, 현재 지금 완전히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에 핵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북한 핵무기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how to defend ourselves against threats from North Korea 이런 거죠.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그 대응 과제는 뭐냐 하면은 자, 첫 번째는 과제는 북한 핵무기 이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얘들이 예컨대 노동이나 스카드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억제 대책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억제 대책,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 이 억제 대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자, 우리 대한민국 상공으로 핵무기가 날아올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방어대책, how to defend. 이게 지금 대단히 그런 우리가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드 같은 배치 같은 문제가 지금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제대로 실패를 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방어할 건지, 프로텍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무슨 전문이나 주고받으면서, 북한 지금 핵실험에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좀 손에 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어떻게 저지할까? 지금 이제 북한 핵무장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위협에 대응을 할까? 이런 그 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태세는 북한 비핵화. 이건 뭐 자꾸 강한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여기 휩쓸려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끄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대한 에어스트라이크, 공중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 1981년도 이스라엘이 그 이라크에 있는 오지락 원자로를 때렸습니다. 6월 7일 날 때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작전명은 오페라에서 오퍼레이션 오페라에서 타무스 오지락 원자로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75년대 이라크는 이제 그 프랑스하고 그 원자로 협정 체결을 하고 그 프랑스의 도움으로 이제 이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플루토늄 추출 가능한 그런 원자로다. 그래서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제 이란이 먼저 1년 전에 이제 한번 때려봤는데 실패했어요. 군사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완전히 부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그 공군들이 자 F-16 8대, F-15 저 어마어마한 6대 자, 이게서 이제 1100km, 자, 비행거리를 가면서 저공 비행으로 대략 한 90에서 150m 상공으로 저공 비행을 해서 이제 때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시 막, 84 폭탄으로 14개 폭탄으로 이제 원자를 명중시켰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자, 이런 그 군사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유엔 안보리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487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 이거는 우리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그런 성격이 아니고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다. 자, 이게 앞으로 가만 내버려두면 쟤들이 핵무기 만들고 쟤들이 우리 때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손 좀 봤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오퍼라 이거는 자 정치적으로는 이제 폴리티컬리 이거 실패했다. 그런 얘기로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나 이란하고 이런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았는데 자 이제 공동의 적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김으로 해서 전부 다 단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아랍군을 단결하게 만드는 그런 팩터가 됐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100% 성공이었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영변에 대해서 에어스트라이크를 할 경우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2 한국전쟁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인질 상태고 그래서 94년도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시나리오 5016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56개 타겟팅까지 전부해놓고 때리려고 했는데 결국 자 완전히 이 군사 폭격을 했을 경우에 자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제 예상이 된다. 이런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또 말리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걷어들였는데 자, 그래서 항상 미국이 자, 이 한반도 문제만 고민할 때는 언제나 이게 쭈그러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무력보다는 대화, dialogue with the North 이거를 그 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략적인 환경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게임도 안 되죠. 예컨대 북한이 지금 현재 이라크 옆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저 중남미 무슨 뭐 그라나다 옆에 있거나 이럴 경우에 북한은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천 번 미국에 의해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북한은 전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반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목을 꽉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자 북한을 때린 것이 이 불통이 서울로 튀고 이러면서 또 인발부 되고 전쟁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이 문제 관련해서는 자 차선책인 대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북한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대해서 이 돌파가 안 생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에어스트라이크 말은 좋고 무슨 심정적으로는 한 방 때리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로 대단히 비이성적인 그런 그 결과를 도출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행 시기도 이미 늦었다는 거, 타이밍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그 당시 94년도에 때렸으면 몰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 자, 그러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거냐? 그 얘기 관련해서 제 생각은 첫 번째, 우리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압박, 대북 제재, 그러니까 외화 유입 이런 거 차단하고 원유 공급 이런 차단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광물 수출이나 이런 것도 금지시키고 당연히 이제 전략무기나 물자들 이런 거 수출이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그 압박이나 제재는 그대로 그 유지를 하되 이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션은, 북한에 대한 생션은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나 북한이 이제 앞으로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권 교체 이후에 무슨 한 번 이후도 가능하지만, 물론. 그래서 어떤 형태라도 제2의 고바초프나 등소평이 그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부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이제, 자, 이거 핵개발 가지고 있어 인면 다 죽인다. 오히려 그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그 정책 지도자가 들어섰을 경우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틸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흡사 이제 94년도 그 남아공 데클라 대통령 자진 그 핵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H유탄 6개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자진 포기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지난번 영상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데클락이 이제 자진 포기하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은 국제 정세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그 남아공 안보 환경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앙골라에서 이제 쿠바군이 철수하면서 공산주의 위협 이런 것도 사그러들었고, 또 소련도 몰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 9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타이드 이런 그 레짐, 여태까지 흑백 인종 그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도 찍고, 또 여기 대해서 아파타이드 때문에 전부 국제사회가 생션을 가했는데, 자, 이런 생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이제 젠틀맨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이런 그 취지에서 전부 포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죠? 북한이 이제 비핵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때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건 일관되게 주장해야 되고, 이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핵무장 하나 북한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20기에서 60기 정도의 핵무기를 들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지금 현재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그 데클락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공존할 거냐, 이런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른바 그 쌍중단, 쌍계 무슨 병행, 쌍계 협상 이런 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니 이 쌍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북한 니들은 이제 미국을 그 약 올리지 말고 ICBM 핵탄두 생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대신에 미국 너들은 한미 그 군사훈련 중단을 하고, 이게 이 쌍중단이고, 그다음에 쌍계 협상은 비핵화 협상 이것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한반도의 어떤 이런 평화체제 전환 이런 것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자, 이런 건데, 이게 대단히 지금 현재 비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당면 과제는 뭐냐? 자,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how to deter, 억제 수단을 갖출 거냐? 그 다음에 how to defend, 방어 수단을 갖출 거냐? how to protect,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골몰이 이건 지금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발전시키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해당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청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억제 대책, 첫 번째, 그 일곱 개 억제 대책, 어떻게 그럼 억제를 할 거냐? 아까 얘기대로 자, 20개에서 60개의 북한 그 핵무기,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짝대기로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들 거냐? 이런 관련해서, 자, 이게 여기 있으면 반드시 우리 남한에도 이와 같은 거를 배비를 해서 서로 상쇄를 시켜야 돼. 위협을 상쇄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이른바 이제 남한 내에도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동서냉전 당시에 양 진영 간에, 자, 나토하고 와샤펙, 그 당시에 그 군축 협상에서 나타난 교훈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에는 핵무기다. 이런 얘기. nukes for nukes. 자, 그러면 그 당시에 76, 77년도 이제 구소련이, 자, 그 사진에서 보는, 이거 보시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SS-20 그 중거리 5,500km 나가는 중거리 핵 미사일인데, 이거를 이제 그 우랄 서부 지역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 동부 지역에 전부 배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50년대 말부터 전부 SS4, SS5 이런 걸 전부 배비를 해놨었는데 사거리도 전부 연장하고 이제 그런 이 SS20으로 전부 바꾸고 대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3분의 2는 아까 얘기대로 자 우랄 지역에다 놓고 이거는 자 서구를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저 아시아 저쪽에다 우랄 그 동부에다가 차브랍스키하고 아무르강 이쪽 그 배비를 하면서 이건 아시아를 목표로 하고 중동 지역을 목표로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전부 이 SS-20을 배치를 했는데 자 유럽 나토는 이제 서구 진영에서는 이거를 야 우리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나토 진영에서는 프랑스에도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핵무기를 갖추고 있고 미국의 핵무기가 장착한 핵잠수함이 대서양을 떠다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S-20 이게 지금 자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바로 그 서구를 위협하기 때문에 코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로 그 앞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토 도펠베슐루스 이거 듀얼 트랙 디시전이다. 이렇게 돼. 79년 12월 12일 날 내려진 나토의 결정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결정은 너희들이 2020 SS-20 이거 동구로부터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토도 서부 지역의 풀싱2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걸 배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디시전은 미국하고 소련 자 이거 빨리 그 즉각 그 핵무기 감축 협상에 돌입해라. 이런 게 바로 이제 듀얼 트랙 디시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련으로부터의 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실천에 옮긴다 해가지고 자 이 풀싱2는 전량 서독의 그 바든 뷰르텐베르크 여기에 전부 배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이 바든 뷰르텐베르크 배비를 했고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이거는 영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여기에 전 분산 배비를 했다. 그 다음에 남한 내에 그 핵무기를 그러면 어떻게 배비를 할 거냐. 그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큰 방법인데 하나는 미국의 전술력을 잠깐만 빌려다 남한에다가 재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했다면 그 시간부로 이제 이 미국 전술력은 철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미국의 전술력을 한국에 배비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북한 그 핵무기 그 위협을 지금 현재 억제하기 위해서 잠깐 갖다 놓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성격의 전술핵 재배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한국이 스스로 그 핵무장하는 거다. 이제 자위적 핵무장론이죠. 우리 그 self defense 그 purpose. 자위적인 방어 목적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북한의 그 핵 위협으로부터 계속 마냥 당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현재 한반도 완전히 군사적인 그 지형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자.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할 경우에 이제 NPT를 이제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같이 자, NN,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 보유국 신분으로 이제 핵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한다 이런 얘기죠. 전술핵은 뭐고 전략핵은 뭔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관뒀지만은 우리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뭐 관훈 토론인지 뭔지 하여튼 거기서도 전술핵이 뭐냐니까 그 개념도 모르고. 그다음 국회에서 그 앞에 그 이수혁 전 주독대사 지금 주미대사 이분이 야 전술핵하고 전략핵이 뭐가 다르지 설명 좀 해달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전술핵은 전시에 쓰는 거고 전략핵은 자 놔뒀다가 좀 뭐 억제력 장기적 억제력 차원에서 무슨 운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북한의 핵무장 위협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그 외교수장이란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의 답변밖에 못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보의 그 어떤 현 실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술핵 전략핵 이건 뭐냐? 전술핵은 한마디로 배틀필드 전장에서 쓰는 그 핵무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거리로 이제 주로 따진다. 핵 무력보다는 핵 폭발력보다는 택티컬이냐 스트라테직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택티컬 전술적이라 하는 거는 이제 핵 폭발력 위력도 좀 적고 그다음에 500km 그 이하에서 쓰는 그 어떤 전장에서 쓰는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략핵에 비해서 이제 폭발 위력도 낮고 대규모 무슨 인구 위협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large population 예컨대 히로시마를 노리거나 무슨 나가사키를 노리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전장에서 쓰는 거다. 여기 종류는 포병탄 근데 155mm 곡사포 8인치 무슨 이런 포 하웨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비티 밤 그래서 중력탄 이제 항공기로 때리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로 쏘는 그런 어떤 핵단대 장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파스나 에어투에어 미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전술핵에 들어가는 범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포병인데 저는 80년대 포대장을 할 때 핵투박 훈련을 미군들과 실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5mm 포대장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 포를 방열해 놓고 이제 미군들이 그 핵무기 가사 핵무기를 들고 나와서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당시에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전략 목표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핵무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략 목표라고 하는 건 nuclear missile bases. 그러니까 뉴클리아 미사일 기지나 아니면 military command center, 군사 지휘부나 아니면 heavily populated civilian areas. 그래서 large town cities.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대도시를 때리는 그런 그러니까 100km 이상 그다음 메가톤급까지의 그런 어떤 위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장거리 ICBM, SLBM 그다음에 헤비, 바마 핵폭격기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거 그러면서 strategic nuclear warheads, long distance targets.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컨대 러시아를 겨냥하는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전략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나. 그러나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전 국방장관 여기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거는 비록 20킬로톤 이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전략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트라테직 누클리어 웨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록 위력은 적지만 왜? 대도시를 겨냥한 그런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임스 매티스, 이게 Secretary of Defense, 미 국방장관인데 이 양반 얘기는 2018년도 청문회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술핵하고 전략 어떻게 구분하냐 하니까 똑같은 이제 아까 우리 이수혁 의원께서 물었던 그런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구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any nuclear weapon used any time is a strategic game changer.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간에 핵무기가 사용이 됐다. 그것이 조그마든 크든 사용이 됐다 하면은 이것은 strategic 전략적으로 game changer. 완전히 이제 전장 환경 무대 환경 이거를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전술핵 하는 거는 미국이 58년부터
91년까지 한반도에 그 배비를 했고, 그 다음에 91년도 12월 달에 전부 철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배비했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나토 5개국에 배비했던, 막 그런 무기 수준들을 한반도에 다시 재반입해야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관련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과거에 미국이 어떻게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비했던가, 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8년도 1월 달에 최초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91년도 12월 달에 철수를 했다. 그 다음에 67년도에는 무려 한 950여 개 그 핵탄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점차 줄어들다가 이제 마지막 그 91년도 한 100기 정도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58년도에 들어올 때 이제 4개 그 시스템이 들어왔다. 그 최초에 이제 Honest John Surface to Service 지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핵 지뢰가 들어왔고, 자, 비무장 지대에 유사시에 이제 깔아놓을 그 핵, 랜드마인, 그 핵 지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80mm 그 평사포, 그 다음에 8인치 그 곡사포, 이런 것들 4가지가 58년도에 들어왔다. 이 중에서 그 8인치만 마지막 철수될 때까지 33년간 계속 한반도에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8년도에는 이제 밤 핵폭탄도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9년도에 미 공군은 이제 마타도어에서 크루즈 미사일 이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그 한반도 이제 그러니까 대중국, 그 대소련 이 타격까지 가능한 그런 그 무기 미사일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0년도 63년도에 이제 주로 그 미사일들이 계속 더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화가 됐고, 그 다음에 82년도 한 150기 정도가 됐다가 이제 91년도 마지막 할 때는 이제 한 100기 정도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79년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때도 이제 일부 미사일이 그 폐기가 됐고, 그 다음에 많이 그 당시 250기, 지미 카터 때는 한 250기 정도로 그 감소가 됐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그 주한 미군의 핵 무기들은 군산 미 공군 기지에 통합 배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그 4개의 그 전술핵이 배비가 됐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덕, 충남 대덕,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오산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군산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산 기지에 배치된 거는 이제 중력 폭탄, 그레이트 밤, 그래서 폭격 전투기로 날아가서 때리는 게 한 40개 정도, 그 다음에 이 포병탄이 한 60개 정도 해가지고 100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시 때는 이제 부시 때도 마찬가지 89년까지는 100기가 있었고, 그러나 91년도 9월 달에 부시가 해외지 전술핵 무기 모두 철수한다. 이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한반도에 배비되어 있던 미 그 전술핵들도 전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포병탄, 핵폭탄 아까 얘기했고, 자, 핵폭탄은 그 strategic mission, 그 다음에 포병탄은 regional roll to limited range 해가지고, 자, battlefield 전장에서 쓰는 뭐 그런 성격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빠졌는데, 그러나, 완전히 빠졌네. 그러나 이제 91년 12월 달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핵부재 선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군산 에어베이스에는 이제 4기의 그 F-40 팬톰 제트기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비행 전단인데, 8비행전단, 8전투비행단, 8전투비행단, 70군사 8전투비행단이 이제 그 군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91년도에 부시가 이와 같은 전술핵을 철수를 하려고 그랬냐. 그런 거는 이제, 자, 동서냉전도 종식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더 이상 전술핵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WTO 와샤 팩트 이것도 91년 7월달에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소련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소련군들도 전부 동구로부터 철수를 하고, 이와 같은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전술핵의 효용성 이런 것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미소 핵군축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전술핵 철수를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는 모든 그 지상에 배비되어 있던 전술핵 이거는 전부 다 뺀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000개의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South Korea, abroad, 여기 전부 다 이제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빠졌던 것들은 아까 그 전술핵 그 무기 종류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의 무기들이, 핵무기들이, 전술핵들이 전부 빠졌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시의 그 전술핵 그 철수, 이 가장 큰 그 목표는 소련의 전술핵을 감축하고 철수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동구 사회 진영이 완전히 그 붕괴될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어떤 이 전술핵 안전성, 이런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부시 선언 이후에 일주일 만에 고르바초프가 화답을 하고 자기도 모든 것을 철수하고 폐기하고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동유럽에 배비됐던 소련의 전술핵, 그 다음에 발틱, 센트럴 아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92년 요 오간 중에 대부분 전부 다 소련도 철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전술핵도 전부 이와 따라서 철수를 했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 전술핵은 그 당시에 부시 입장에서 보면 사이드 챕터다. 그러니까 주요 그 챕터는 소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수적인 그런 그 목표가 바로 한반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한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북한의 핵 개발 그 빌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부 빼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남북한 간의 비핵화 공동 선언을 했고, 여기 따라서 남한의 전술핵이 배비되어 있는 거 이런 어떤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91년 12월 달에 전부 미국의 전술핵 다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술핵이 다 빠지고 나서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핵 지원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핵우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핵우산을 제공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Dual Capable Fighter Bombers 해서 전투기에서 B-61 같은 전술 핵무기를 달고 이제 폭격기로 때리는 폭격기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Strike Nuclear Forces Bombers Submarines. 그래서 핵 잠수함이나 SLBM 장착 핵 잠수함이나 그다음 핵 폭격기 이런 것들 B-52, B-2 이런 전폭기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을 한다. 이제 그런 거. 두 번째는 SLBM 이것을 핵 잠수함에서 쏘는 그 SLBM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이거를 핵 잠수함이 이제 수시로 한국 진해 군항을 방문했다. Port Visits 이걸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6년부터 80년 사이에 쭉 했었고 82년도에 이제 군항 방문이 중단됐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SLBM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016년 10월 달에 펜실베니아 USS 펜실베니아 핵잠함 이것이 이제 괌으로부터 이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이제 일본과 한국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군함 핵잠함들이 이제 한국을 일본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반도 군사 위기가 고조됐을 때 여러 가지 항모 전단들이 이제 한반도 주변을 전부 떠돌아다녔습니다. 칼빈슨 항모, 그다음 로널드 레이건, 테오도어 루즈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이제 여차하면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전략 핵폭격기,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그 바마들도 있다. 그런 얘기. B2, B52 이런 것들은 이제 괌에 지금 배비가 되는데 여참 언제든지 그래비티 밤 아까이다 B61 전술 그 중력탄을 전부 싣고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수가 있다.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도 장착을 해서 때릴 수가 있다. 그리고 2016 실제로 4차 핵실험 이후에 자 B52 이것이 이제 오산 비행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오늘 영상은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다음 그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이제 본론 파트인데, 자, 그러면 전술핵 철수 이후에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한반도 핵정찰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의 그 전술핵 재반입 검토, 이거 Amendment to the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여기에 따른 그 Tactical Nuclear Weapon Redeployment in Korea West Pacific Region 이 문제,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입 당위성은 점차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대미선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건가? 그 다음에 한국에 반입 가용한 미국 전술핵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반대 진영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위적 행장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